지금 인도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이건 신성모독이야. 한국 기업 모두 떠나라. 농심은 사과해라. 그날 밤 사람들 사이에선 정체불명의 거래가 오갔습니다. 장부엔 없는 숫자들이 오르내렸고 누군가는 이게 단순한 부족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산된 장난이라고 속삭였죠. 누군가는 신성모독을 외쳤고 누군가는 조작을 속삭였습니다. 단 하나 확실한 건 어딘가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 숫자들이 스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안녕하세요. 감동평양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작은 클릭이지만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이 사건의 두 번째 열쇠까지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그날 누가 무엇을 왜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는 영상 속 한 장의 표에서 드러납니다. 라비는 중앙보건청에서 3년째 근무 중인 감사관이었다. 30대 초반, 이제 곧 승진이 걸려 있었다. 그날 바라나시의 강가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앞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체감온도 39도, 습도 70%, 뜨거운 공기를 마실 때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했고 귀에는 구급차 사이렌이 쉴 새 없이 울려 퍼졌다. 강가 주변 흙바닥에는 200명이 넘는 순례객이 차례로 쓰러져 있었다. 들것에 실려가는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가족들의 울부짖음이 겹쳐져 마치 도시 전체가 울부짖는 것 같았다. 라비는 땀으로 젖은 셔츠를 붙잡으며 담당 의사에게 물었다. 원인이 뭡니까? 의사의 대답은 짧고 날카로웠다. 같은 음식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라비는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음식이죠? 주변에 있던 한 간호사가 대답했다. 빨간 포장의 라면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증언했어요. 순간 라비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리고 곧장 들려온 목격자의 말. 그 라면에서 소고기 냄새가 났습니다. 그 한마디는 라비의 귀를 찢어버렸다. 힌두 사회에서 소는 절대적 신성의 상징이었다. 단순한 식중독 사건이 아니라 종교적 모독으로 비화될 수 있는 폭탄이었다. 라비는 곧바로 샘플을 수거해 봉인했다. 검사실로 보내는 순간 그의 손이 떨렸다. 보고서는 하루 만에 돌아왔다. 붉은 글씨가 눈을 찔렀다. 금지 성분 검출. 라비의 눈앞이 아득해졌다. 억눌러 왔던 분노가 피처럼 치밀어 올랐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역시 외국 기업은 우리의 신념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는군. 그날 밤 뉴스 헤드라인은 온통 이 사건으로 도배됐다. 한국 라면에서 소고기 성분 검출. SNS와 방송은 폭발했고 불길은 순식간에 거리로 번져갔다. 라비는 차가운 결심을 굳혔다. 이건 단순한 위생 사건이 아니다. 신성 모독이다.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도시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바라나시 한복판 광장에는 수천 명의 군중이 모여들었고 그들의 손에는 붉은 횃불이 들려 있었다. 광장 중앙에는 라면 박스가 쌓여 있었고 불길은 금세 하늘을 삼켰다. 포장지가 타들어가며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자 사람들의 분노는 절정에 치달았다. 신성 모독자를 몰아내라. 13억 인도를 모욕한 자를 처벌하라. 구호가 파도처럼 번졌다. 언론 카메라와 휴대폰은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송출했고 분노는 전국으로 확산됐다. 그때 라비는 공장 정문 앞에 섰다. 손에는 공장 폐쇄 명령서가 들려 있었다. 그는 확성기를 들고 군중 앞에 외쳤다. 정부 명령에 따라 이 공장은 지금 즉시 폐쇄합니다.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서서히 열렸다. 그 틈에서 직원들이 하나둘 걸어 나왔다. 놀랍게도 대부분은 인도인이었다. 한 중년 여성이 눈물을 머금고 라비에게 다가왔다. 저는 이곳에서 10년을 일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비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당신들이 만든 라면에서 금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성의 눈이 번쩍이며 울분이 터졌다. 그러나 군중의 함성은 그녀의 목소리를 삼켜버렸다. 직원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고 그 표정은 라비의 가슴 깊은 곳을 흔들었다. 그 순간 검은 정장을 입은 한국인 법인장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이름은 박도윤이었다. 군중의 야유 속에서도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저희는 단 한 번도 종교를 모독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평화롭게 철수하겠습니다. 차분한 태도였지만 그 한마디는 라비의 가슴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자신은 분노로 확신을 굳혔는데 상대는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존중을 내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라비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뿐이다. 그것이 내 어머니와 국민을 위한 길이다. 불길이 타오르는 광장, 환호와 절규가 뒤섞인 그날 밤, 라비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라비가 공장 폐쇄를 선언한 지 사흘 뒤,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동료 순일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라비, 이거 보세요. 믿기 힘든 기사입니다. 화면에는 굵은 제목이 박혀 있었다. 금지된 라면, 암시장 가격 50루피, 500루피 폭등. 라비는 눈을 의심했다. 말도 안 돼. 정부가 금지했는데 왜 10배나 비싸게 팔린다고? 순일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람들이 몰래 찾아다니는 겁니다. 게다가 맛이 다르지 않았다고들 합니다. 라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금지된 제품이라면 버려야 하는데 오히려 돈을 더 주고 산다니 무언가 맞지 않았다. 그날 저녁, 라비는 직접 델리 외곽의 한 시장으로 향했다. 평소라면 한산했을 골목에 사람들이 긴 줄을 서 있었다. 신라면 있나요? 사람들의 속삭임이 이어졌다. 갑판상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뒷골목으로 손짓했다. 라비는 본능적으로 그를 따라 들어갔다. 낡은 창고 문이 열리자 안에는 붉은 포장지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포장지들이 불길처럼 반짝였다. 한 봉지 500루피야. 비싸면 다른 데 가. 상인의 태도는 뻔뻔했다. 라비는 가까이 다가가 봉지를 집어들었다. 순간 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포장 글씨 배열이 정품과 미묘하게 달랐다. 활자 간격이 어색했고 인쇄 잉크가 탁했다. 이거 정말 정품 맞아? 라비가 낮게 물었다. 상인은 비웃듯 대답했다. 정품이든 가짜든 무슨 상관이야? 중요한 건 그 맛이지. 라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품이 아닐 가능성.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온 신성 모독이 어쩌면 위조품의 음모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스쳤다. 그러나 라비는 그 의심을 깊게 내뱉지 못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자신이 내린 공장 폐쇄 명령은 치명적 실수였다. 하지만 이미 거대한 분노의 파도가 도시를 삼켰다. 이제 와서 멈출 수는 없었다. 라비는 무겁게 창고를 나서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상하다, 뭔가 맞지 않는다. 라비는 불면의 밤을 보냈다. 머릿속에서는 같은 말만 맴돌았다. 정말 우리가 본 게 정품이었을까? 결국 그는 순일과 함께 비밀 단속팀에 합류했다. 새벽 2시, 델리 외곽의 낡은 창고 앞. 주변은 인기척조차 없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철문이 삐걱거렸다. 지금 들어갑니다. 단속팀이 철문을 밀어 열자 곰팡이 냄새와 기름 냄새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플래시 불빛이 창고 안을 가르자 그곳은 마치 범죄의 아지트였다. 산더미처럼 쌓인 붉은 포장지.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라비는 얼어붙었다. 활자 배열이 뒤죽박죽, 인쇄 선은 삐뚤삐뚤. 그리고 결정적이었다. 제품명은 신라면이 아닌 어설픈 영어로 JENREMIEN. 순일이 이를 악물며 봉지를 뜯었다. 성분표를 본 순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기 보세요. 비프 엑스트랙. 철자가 틀렸습니다. 비프로 적혀 있어요. 라비는 숨이 막혔다. 이건 완전 가짜잖아. 바로 그때였다. 창고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몇 명의 인부가 달아나기 시작했다. 단속팀이 멈춰라 외치며 추격했고 순간 창고 안은 액션 영화처럼 아수라장이 됐다. 포장 상자가 넘어지고 바닥에 뿌려진 봉지들이 발에 밟히며 쾅쾅 소리를 냈다. 라비는 혼돈 속에서도 바닥에 흩어진 문서를 발견했다. 급히 주워든 종이엔 서명이 찍혀 있었다. 리온 그룹 물류센터 납품 계약서. 라비의 눈이 커졌다. 역시 그들이었어. 순일은 주먹을 움켜쥐었다. 이건 단순한 위조가 아니에요. 조직적인 공작입니다. 라비는 숨을 몰아쉬며 문서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장면이 스쳐갔다. 어머니가 외국산 식품에 중독돼 쓰러지던 날 그가 증오하던 대상이 정말 정품이었을까? 아니면 이미 그때부터 가짜가 판을 치고 있었던 걸까? 라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창고 문 밖에서는 아직도 단속팀과 인부들이 뒤엉켜 있었다. 누군가는 달아나고 누군가는 붙잡혔다. 하지만 라비의 시선은 오직 손에 쥔 문서에 꽂혀 있었다. 리온 그룹. 그 이름은 인도 최대의 경쟁식품 기업이었다. 라비는 깨달았다. 이 모든 소동은 한국 기업을 몰아내고 리온이 인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음모였다. 그는 치를 떨며 중얼거렸다.
우린 이용당한 거야. 라비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온 삼촌 라켓이가 현관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농민운동가로 평생 마을을 위해 싸워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날 그의 표정은 유난히 무거웠다. 라비,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거실에 앉자. 삼촌은 낡은 가방을 꺼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졌다. 사진, 계약서, 장부. 첫 번째 사진은 시골 초등학교 급식실 풍경이었다. 아이들이 뜨끈한 라면을 먹으며 웃고 있었다. 이건 A사가 지난 10년간 무료 급식을 지원해온 기록이다. 하루 5,000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다. 라비는 숨이 막혔다. 그는 단 한 번도 언론에서 이런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다음은 요리복을 입은 청년들이 훈련받는 사진. 농심요리 아카데미다. 매년 1,000명의 청년이 졸업하고 그중 90%가 취업에 성공했다. 특히 달리트 같은 하층민 자녀들이 우선 선발됐다. 라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가 그렇게 증오했던 기업이 사실은 사회 최하층을 살려온 버팀목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부. 농민과 맺은 계약서에는 시장가보다 20% 높은 가격으로 농산물 매입이라고 찍혀 있었다. 수천 가구가 이 계약으로 살아났지. 삼촌의 목소리가 떨렸다. 라비는 머리를 감쌌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삼촌은 또 다른 장부를 꺼냈다. 이번엔 성스러운 사원의 비밀 회계 장부였다. 이걸 봐라. 그 장부에는 믿을 수 없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리온 그룹 기부금. 3개월간 사회. 총 12만 루피. 라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말도 안 돼, 종교 지도자가? 삼촌은 이를 악물며 소리쳤다. 그래. 성스러운 사원이 돈을 받아먹고 군중을 선동한 거야. 신앙을 팔아 장사를 한 거라고. 라비는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귀에는 아직도 광장에서 외치던 군중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신성 모독자를 몰아내라. 하지만 그 목소리 뒤에 돈의 그림자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낯선 번호. 전화를 받자 들려온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라비 씨, 장부는 거기까지만 보세요. 더 캐내면 당신과 가족이 위험해집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창밖에는 검은 차 한 대가 천천히 서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 라비의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라비는 손에 쥔 장부를 부르르 떨며 쥐었다. 그래도 이 진실을 덮을 순 없어. 그의 얼굴은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자신이 신념을 위해 쫓아낸 기업이 사실은 인도를 살려온 주인공이었고, 성스러운 종교 지도자가 사실은 거대한 뇌물 스캔들의 중심이었다는 충격. 라비는 속으로 다짐했다. 경력이 무너져도 좋다. 목숨을 잃어도 좋다. 이 진실 반드시 세상에 까발려야 한다. 뉴델리 프레스홀. 수십 개의 카메라가 동시에 번쩍이며 마치 전쟁터처럼 눈부신 성광이 쏟아졌다. 오늘의 기자회견은 원래 정부의 대체 기업 환영식이었다. 하지만 단상 위에 오른 사람은 뜻밖에도 라비였다. 사회자가 당황스러운 얼굴로 속삭였다. 당신이 왜 여기? 라비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직 손에 든 USB 메모리와 두꺼운 증거 파일만을 꼭 쥐고 있었다. 숨이 막히는 순간 그는 마이크 앞에 섰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다. 저는 인도 보건청 감사관 라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순간 기자석이 술렁였다. 정부 관계자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멈추라고 외쳤지만 이미 수십 대의 카메라와 휴대폰이 생중계를 시작하고 있었다. 라비는 슬라이드를 띄웠다. 첫 화면은 의외였다. 사과문. 저는 거대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바라나시 사건의 샘플은 정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압수한 것은 가짜였습니다. 순간 천장이 무너지는 듯한 소음이 터져나왔다. 뭐라고? 가짜라고? 그럼 한국 기업은 무고한 거였어? 라비는 두 번째 슬라이드를 열었다. 거기에는 포장 DPI 수치 245vs300 잉크 성분 차이 0.01%가 비교되어 있었다. 다음 장에는 LOT 코드 AX-917의 이중해시 값이 띄워졌다. 같은 날짜, 같은 번호, 하지만 다른 해시.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닙니다. 조작입니다. 기자들의 펜이 종이를 찢을 듯 달려갔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 사원 장부와 리온 그룹의 송금 내역, 계좌에 찍힌 금액은 정확했다. 12만 루피, 3개월간 사회 송금. 라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더 높아졌다. 우리는 신앙을 지킨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앙이 돈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내린 공장 폐쇄 명령은 모두 이 음모의 일부였던 겁니다. 순간 기자석에서 폭탄이 터지듯 질문이 쏟아졌다. 리온 그룹과 종교 지도자의 관계는 뭡니까? 정부는 왜 이걸 은폐했습니까? 사회자는 급히 마이크를 끄려 했지만 이미 수많은 휴대폰이 전 세계로 생중계 중이었다. 라비는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움켜쥐었다. 오늘 제 커리어는 끝날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을 순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보다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순간 프레스홀은 폭풍 같은 함성으로 뒤덮였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다. 라비는 무대 위에서 무너져 내릴 듯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처음으로 해방을 느끼고 있었다. 라비의 폭탄 선언 이후 뉴델리는 단숨에 폭풍의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갔다. 기자회견 직후 리온 그룹 본사 앞에는 수백 명의 기자와 시민이 몰려들었다. 건물은 마치 전쟁터 같았다. 유리창은 돌에 맞아 금이 갔고 직원들은 뒷문으로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그 와중에 폭로가 연달아 터졌다. 리온 그룹 내부 직원이 익명으로 올린 글. 우리는 가짜를 진짜처럼 팔라고 강요받았다. 해당 글은 단 하루 만에 조회수 1천만을 돌파했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은행은 대출 회수했고 이사회는 패닉에 빠졌다. 더 충격적인 건 종교 지도자 판디트의 집이 경찰에 의해 급습당했다는 뉴스였다. 금고 안에서는 현금 다발과 리온 계약 문서가 발견됐다.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거리의 현수막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신성 모독자 OUT를 외치던 문구가 이제는 농심, 돌아와 달라로 뒤집혀 있었다. 하지만 라비에게는 환호가 아닌 분노의 눈빛이 향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소리쳤다. 왜 이제 와서 밝혔습니까? 당신 때문에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라비는 대답하지 못했다. 환호와 비난이 동시에 쏟아졌다. 영웅과 배신자가 한 몸에 뒤엉킨 순간이었다. 그날 밤 SNS에는 한 장의 영상이 퍼졌다. 인도 청년 100명이 한국행 비행기에서 울며 촬영한 영상이었다. 그들은 본사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가 속았습니다. 제발 우리 실수를 용서해 주세요. 영상을 본 국민은 또다시 들끓었다. 왜 우리 대신 청년들이 사과하냐? 정부가 나서서 사과해야지. 순일은 라비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우린 이미 늦었습니다. 리오는 무너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 정부도 무너지고 있어요. 라비는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는 여전히 불빛이 깜박였고 환호와 울부짖음이 동시에 뒤섞였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라면 문제가 아니었다. 종교, 권력, 언론, 그리고 국민의 신념까지 모두 하나의 거대한 게임판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라비는 결심했다. 끝까지 간다. 이제는 나 자신까지 불태워서라도.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뒤집힘의 순간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라비의 폭로 이후 인도는 혼란 그 자체였다. 리온 그룹은 무너졌지만 국민은 분노와 혼란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정부는 뒤늦게 사과 성명을 냈지만 이미 신뢰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때 전 세계 뉴스가 동시에 보도했다. 한국 농심, 방글라데시의 아시아 최대 규모 공장 완공. 화면 속에는 붉은 리본을 자르는 장면. 수만 명의 군중이 환호하는 모습이 잡혔다. 공장 규모는 인도에서 철수하기 전보다 3배. 고용 인원은 무려 5만 명. 라비는 TV를 보며 눈을 감았다. 우리가 버린 기회를 이웃 나라가 가져갔구나. 그러나 놀라운 장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농심 회장은 연단에 서서 단호히 말했다. 우리는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현지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원합니다. 수익의 50%를 교육 사업에 재투자하겠습니다. 순간 방글라데시 군중이 폭발적인 환호를 쏟아냈다. 인도의 거리는 정적에 잠겼지만 한국 기업의 이름은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며칠 뒤 인도의 청년 100명이 한국에 도착해 본사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라비는 그 현장을 직접 지켜봤다. 청년 대표 라울이 눈물로 외쳤다. 우린 속았습니다. 한국은 적이 아니라 진짜 친구였습니다. 그 순간 농심 회장이 직접 나와 청년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일어나게.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일 뿐이네.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며 다시 손잡는 미래지. 그 말은 곧바로 인도 전역에 생중계됐다. 화면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시민들,
그리고 SNS에 쏟아지는 해시태그. 샵농심을 돌려줘. 샵 한국은 우리의 친구. 라비는 가슴 깊은 곳에서 전율을 느꼈다. 자신이 불신했던 나라, 편견 속에 가뒀던 기업이 사실은 누구보다 인도를 존중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었다. 그날 밤, 라비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가짜에 속아 진짜 친구를 버렸다. 그러나 진심은 결국 돌아왔다. 한국은 단순한 기업의 나라가 아니라 존중과 신뢰로 세상을 움직이는 위대한 나라였다. 하늘에는 유난히 푸른 별빛이 쏟아졌다. 라비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자 새로운 다짐의 눈물이기도 했다. 이제 나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겠다. 그의 다짐과 함께 영상은 장엄한 음악 속에서 끝을 맺었다. 편견은 나라를 무너뜨리지만 존중은 나라를 위대하게 만든다. 대한민국, 당신은 위대하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1. 대한민국은 진짜 위대한 나라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한 번, 2. 아직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2번.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직접 읽고 답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감동평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